불법과 부정을 뜯어먹는 남자. 지성과 미모를 아니 네가 하도 지성과 미모를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성은 충분한데 미모는 모르겠어요. 네, 경찰청 에이스 광문주 경정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성과 미모를 제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흑백 화면으로 이제 분위기 있게 한번 살려봤더니 청취자분이 댓글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이 컬러풀한 화면으로 꽉불리를 봐야 되는데 흑백 화면으로 제대로 그 멋진 미모를 느낄 수가 없다고 뭐 청취자분들 항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요? 많은 청취자분들. 경찰이 어디 가서 뻥을 치고 있어. 아닙니다. 사기로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에 부담돼 가지고요. 어떻게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일제 경찰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쭉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과오를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찰의 흑역사를 담담히 고백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개중에서는 일부 잘한 점, 또 많은 부분이 또 잘못한 점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아닌 밤중에 우리 주진우 여기에 게스트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는 누구 나온지 아세요? 한홍구 선생님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요. 그 전에는 함세웅 선생님 신부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곽불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진짜 그 사이에 끼어서 현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를 몸소 저항하면서 유명하신 민주화 또 투사로도 유명하신 함세웅 신부님이 담담하게 그 80년 이때 시기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홍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일제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탁 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꽉불리 지지 않고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런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행간, 마음속을 막 읽어내네요. 그렇죠. 한 걸음 앞서갑니다. 네, 그렇습니까? 취조를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왔죠? 4.19 혁명과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직전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일 경찰 정권의 손과 발이 돼서 나쁜 짓을 했던 친일 경찰, 그리고 4.19 혁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5.16 군사 쿠데타. 네, 4.19 이후에 경찰이 힘이 쭉 빠집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빠집니다. 군부가 집권하고. 쿠데타 직전에. 맞습니다.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경찰의 힘이 빠집니다. 왜 그랬나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네. 제2공화국, 그러니까 장명내각이라고 부르고 윤보선 대통령 계실 때 그렇죠. 이 민주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는데 60년 당시에 경찰의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이 두 가지를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경찰의 중립화는 코앞까지 왔어요. 60년 그 개헌 때 경찰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갔고요.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경찰의 중립화 법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군사 쿠데타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뿐은 아니고 요 혁명 이후에 그러면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군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군부가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경찰을 다시 이승만 정권 때처럼 정권을 위한 손과 발로 만들었어요. 자, 그 박정희 정권에서. 네네. 이제 군부가 이제 제일 먼저 군사 정권에서 했던 제 첫 번째 경찰에 관한 조치가 당시에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산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를 했겠죠? 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 있었어요. 야, 현장 경찰관들이 무슨 죄냐, 이 명령대로 시켰는데, 그래서 현장 경찰관만 당시에 4,520명이 면직 처분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친일부터 내려온 이 중간 관리자에 대한 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은 경찰 내에서 제대로 생활했던 사람을 중간 관리자로 승격시켜주고 외부에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경찰의 중간 관리에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부는 지방경찰청장 이상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전부 다 군 출신으로 갖다 앉힙니다. 군 출신이나 자기 아는 사람. 그렇죠. 이건계 이건계 씨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거예요. 네, 변호사 지금도 변호사였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아버지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아마 박근영 씨의 가정교사도 했을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임자 뭐 하나 그러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경찰에 그래가지고 30대인데 서울경찰청장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냥 시켰어요. 옆자리에 있는데. 과외하다가 그냥 30세인데 그냥 서울경찰청장 시켰어요.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네, 박정희 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경찰 수뇌부에 박았다고? 박았어요. 그냥 영관급이라 그래 대령급을 앉혀다가 그냥 지방경찰청장 자리를 내준 거예요. 당시에 시도 경찰국장이라고 이제 공식직하면 그랬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경찰 조직이 장악되는 거예요. 이거 먹히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급도 다 군 출신으로 갖다 앉힙니다. 네. 그래서 경찰 조직 내에서 승진한 사람보다 군 출신까지 당시에 중간관리자 이상에서 군에서 온 사람들이 약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낙하산 내려보냈네요. 그냥 군 출신을 경찰 인적 청산한다 요구가 많으니 그때 인적 청산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인적 청산이 아니라 군에서 잘 못 나가는 사람들 야 너 경찰해 이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군 중에서 이제 자기의 충복들을 앉힌 거죠. 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인적 청산을 내세우면서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충복들을 군에서 빼와 가지고 앉힌 겁니다. 아니 그러니 뭐 경찰이 이게 잘 갔겠어요. 이지훈 씨 경찰분들도 억울한 게 많았겠네요. 네. 일원님 헐 임자 경찰청장에 이렇게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담 하나 할까요? 제가 이건계 아저씨가 박근영 그 자매를 과외했으니까 제가 또 그 취재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계 그 씨가 하는 말이 그 집안 애들 중에 그러니까 박지만, 박근혜, 박근영을 말합니다. 그 집안 애들 중에 그래도 사람 같고 제일 똑똑한 거는 박근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그래도 근영이는 서울대 갔어. 그리고 애가 따뜻해. 애들 중엔 제일 나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영 씨는 마크맨으로 오랫동안 잘 지냈거든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박지만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래 알고 지내고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박근영 씨가 그 집안에서는 제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분도 한참 많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다른 분들은 좀 더 특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조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그 2공화국에서 경찰을 좀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무산되는 조치가 두 번째 조치입니다. 뭐죠? 그 경찰 기능을 완벽하게 하부 조직, 다른 기능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를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앙정보부를 설립을 해서 중앙정보부 산하의 경찰 기능 중에 정보, 외사, 보안 이런 기능들에 있는 경찰관들은 중앙정보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그 체계를 바꾼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호, 경비, 경찰의 이런 기능들은 군에 이렇게 지휘 감독을 바꾸고 만들고 수사 이런 생활안전 이런 기능들은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군하고 검찰하고 중앙정보부 세 개를 통해서 경찰의 당시에 이제 8만 경찰 조직을 손에 넣고 그 경찰 조직을 하부 기관화 삼아가지고 전 국민을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당시에 구부 정권이 나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네. 다시 경찰은 네. 권력의 또 그렇죠. 수족이 돼야 되네요. 이렇게 권력의 수족도 이제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커지니까 정권에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경찰 조직을 움직이기에는 바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가장 핵심이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경찰을 완벽하게 애속화시켜 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찰은 또 꼬붕이 됐어. 그렇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제 돌아가신 고 김종필 씨가 26년생이신가 그러실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시고 이때가 30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네. 이분이 시국 정화 운동 본부란 걸 먼저 만드시고 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중앙정보부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 기능을 장악을 하면서 손발로 경찰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도 바로 설 수가 없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정말로 당시에 경찰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도 뜻 있는 경찰관들은 당시에도 우리 경찰 내 신문들을 보면 경찰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경찰도 바로 서야 된다. 경찰이 중립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기만 했어요. 노래 들어야 될 시간이야. 스물스물. 또 경찰은 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뭐 무슨 노래 들을 수 있다고? 슈퍼히어로? 경찰이 말고요. 오늘 최신곡을 어때요? 어떤 노래? 우리 블락비의 지코 씨의 아무 노래. 네. 제 진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제 심정이 진짜 될 대로 되라 아무렇 때 이때 당시에 심정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많이 민주화 열사들뿐만 아니라 경찰 내에서도요. 아니 그런데 경찰이 우리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이때 참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에 당시에 이렇게 심리를 보면 진짜 위에서 시키고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경찰 그만둬야 되나 그만두지 않으려면 위에서 시킨 대로 국민들을 때려 잡아야 되는 이런 경찰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노래 듣겠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부를 줄 알아? 아니 아무 노래 부를 줄 모르고요. 네. 춤은 출 줄 압니다. 어떻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아무 춤이야? 노래 챌린지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유행입니다. 듣겠습니다. 지코입니다. 아무 노래. 유튜브로 곽블리의 댄스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군부 독재 박정희 정권에서 경찰은 다시 하수인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역사는 어두운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바로 유신 체제인데요. 그때 경찰은 어떻습니까? 아 진짜 유신 체제라는 게 왜 등장했부터 봐야죠. 네. 이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왔지만 민주화 열기가 최고조로 이른 겁니다. 그렇죠. 너무 눌려서 네. 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그 위에서 독재자들이 억압하고 군림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홍군 선생님과 함세웅 신부님께 들으셔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이 시절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민주화 열기를 확 찍어 누르기 위해서 유신이라는 사상 초유의 긴급 조치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해먹겠다.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그렇죠. 왕이 되겠다. 네. 영구 집권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대통령도 뽑고 다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확 찍어 누르는 도구로 삼은 게 정말 좀 눈물 납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죠. 경찰 조직을 완벽하게 당시에 범죄 예방, 범인 검거 그때도 했습니다. 네. 그게 주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두 가지를 핵심으로 내세운 겁니다. 하나는 시국 치안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국 치안. 예, 집회 시위나 이 시국이란 말이 이 정부의 현안, 국가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집회 시위나 이런 재하 인사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이 경찰한테 시켰다. 그래서 시국 치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뭐에 대한 빨갱이 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찰 내 대공 업무를 확 키웁니다. 왜냐하면 시국 치안으로 집회 시위나 이런 정부에 대항하는 인사들을 빨갱이 만들어야 그렇죠. 되거든. 빨갱이 만들어야지. 네. 그러면 사실은 경찰과 고문이라는 거는 선진국의 많은 선진국에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경찰과 고문이라는 걸 좀 선정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라고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항상 있는 표현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약간 자백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 할지 좀 때린다 할지 이런 문제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이냐 핵심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 범위를 넘어서서요. 고문을 통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주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사들이었죠.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이 과정에 경찰의 모든 기능을 이른바 대공과 시국치안이라는 걸 갖다 맡기니 경찰의 자질도요
저절로 떨어져요. 일부러 떨어뜨. 예,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 내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나도 경찰의 총수가 돼야지, 치안 총수가 나도 경찰서장이 돼야지 하는 사람들도 태어나고 나는 경찰서 정신 똑바로 차야지. 이런 사람이 경찰 내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말 잘 듣고 야 저 사회단체 하나 때려잡아. 그러면 가가지고 훅 가서 때려잡는 이런 경찰들이 승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785님, 우리 고향 면장님이 쿠데타 중채 경남 도경국장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발하던 분이 면장이 되었습니다. 파격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네, 경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방 정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집에서 청소하던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 경찰은 도대체 머리가 몇 개야? 다른 말을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선미 씨는 앞으로 잘하면 되죠. 통렬한 반성과 사과 후에. 그래서 곽불리가 경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경찰의 아픈 과거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래도 개혁을 시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사실 유신헌법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겁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철폐 이렇게 외치는 대학생은 경찰이 가서 시위 진압을 막거나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몸싸움이 있어요. 경찰을 때리거나 그러면 경찰 때렸다고 공무집행 방해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징역 3년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예. 지금은 우리 경찰에서도 제가 이제 사료도 다 보고 왔습니다. 경찰에서도요. 집회 시위를 보호한다, 관리한다, 보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중범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범죄를 저지른다. 다중범죄 진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헌법에 엄연히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얘기는요. 이런 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있었어요. 용산 참사 때 제가 기자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니까 매일 가서 앉아 있었어요. 뭐 그냥 제가 뭘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고 있었는데 시민하고 경찰하고 중간에 한 번씩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경찰이 때리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요. 경찰이 맞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곽불리의 시계는 뒤로 돌아갑니다. 신군부가 출연합니다. 그러다가 유신 정권을 마무리하지. 예, 유신 정권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때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경찰의 역사만 바라보니까 전경에서 비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투경찰 때는 원래 취지는요. 이건 원래 취지 그렇게 나쁜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8년 1월 21일 날 무장공비가 침투했는데 이 침투한 무장공비를 그 경찰 인력으로만 막아냅니다. 그때 당시에 종로경찰서장이던 최규식 경무관이 사망하셨고 네. 거기 경찰과 청와대 뒤쪽에서 몇 명 안 되는 경찰관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무장공비들을. 네. 그래서 군이 이렇게 내륙 지방에 있는 쪽에 있는 이 대간첩 작전을 위해서는 군만 가지고 안 되겠군 해가지고 전투경찰대를 만듭니다. 이듬해인 70년에. 네. 그래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 경찰 군인들 중에서 일반 이제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 중에서 일부를 경찰 경력으로 차출해다가 대간첩 작전한다는 명목은 좋았는데 그거를 조금 하다가 이게 젊은 청년들이 전투 경찰대로 와가지고 이 힘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디다 썼냐? 대간첩 작전에 쓰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그렇죠. 대학생들 집회 시를 막는데 쓴 거예요. 그때 왜 전투경찰이 대학생들한테 갑니까? 왜 시민을 막는데 전투경찰이 갑니까? 원래 취지는 68년 1월 21일 날 121 사태라고 하는데요. 경찰관들이 온몸으로 무장공비를 막아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김신조 사건. 예. 아니 그건 이유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대간첩 작전에서 만든 게 오히려 집회 시를 막는데 전환이 되면서 아주 나중에 신군부에서는요 의무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또 집회시 막는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전투경찰, 의무경찰 계속해서 맞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시민하고 싸우고 시민을 막아야 되는 그런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네. 어찌됐든 각서를 하고요.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왜 함생훈 신부님만 한번 하셨던데 79년 12.6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11.6이 드디어 이 유신 체제가 깊어지다가 네. 결국은 총성으로 마무리됩니다. 예. 실제로는요. 11.6 사태 전에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이죠. 신민당 총재 직무 집행정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촉발된 부마항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죄송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그 마무리로 거의 종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네. 뭐 요즘에 영화에도 나왔던데 저랑 닮은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미 그 11.6 사태 전에도요. 경찰 더 이상 이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주화들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면서 경찰에 대해서도 3가지의 그 개혁 법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11.6 사태 전에. 네. 첫 번째가 다시 20년 만에 논의된 경찰 중립화 법안 같은 거. 경찰 좀 중립화 이 정치의 도구로 쓰지 마라 하는 중립화 법안 논의 하나가 있었고 또 수사권 독립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좀 자질이 높아져야 되지 거 아니냐 하면서 그 79년부터 우리 야당으로부터요. 그때부터 나왔던 논의가 경찰 대학 설치에 관한 논의가 79년에 시작됩니다. 신군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논의는 시작됐는데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법안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달라졌냐고. 뭘 경찰이 달라져. 그래서 그 진짜 법안 통과 목전에 경찰의 중립화 법안 통과 목전에 경찰 개혁 법안 통과 목전에 79년 12.12 사태가 일어나고 80년 그 이듬해 80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신군부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다시 암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4462님. 흑백으로 보니까 곽불리 형사님이 중학교 선생님 같습니다. 오늘 중학교 선생님 현대사 강의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수준도. 그렇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서 경찰의 중립화 법안들 막 법안 통과 목적에서 다 신군부는 80년에 집권한 신군부는 다 무산시킵니다. 다 무산시키고 딱 하나 남겨놓습니다. 뭐요? 경찰대학. 자,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인데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어찌 보면 고문 경찰이 네. 다시가 아니라 시작되는.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즈음이 아마 전두환 집권기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기로 말씀드리면 79년 12.12 사태 그 다음에 이후에 79년 10월 26일부터 이제 함 신부님 말씀하신 서울의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민주화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신군부가 다시 재집권 12.12 사태로 재집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서울의 봄은 물 건너 가버리게 되는 거죠. 신군부의 집권과 동시에. 그리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저의 천직으로 여기는 경찰에 대한 중립화와 경찰이 국민 곁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경찰은 뭐 바로 설려는데 박정희 때문에 안 됐어요. 바로 설려고 했는데 신군부 때문에 안 됐어요. 바로 설려고 했는데 전두환 때문에 안 됐어요. 맨날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80년 왜 8월 경찰은 27일 핑계만 대고 있어? 그런 핑계만 대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우리 근데 또 들어보면요. 왜 너 슬픈 표정으로 나를 보냐?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 당시에서도 경찰 내에서도 우리 경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 곁에 있어야지. 민중의 지팡이야 되지.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경찰이 이럴 거냐 하는 경찰 내의 논의들이 있는 사료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칸쿠님 96년인가 언제 강경대 열사 분신하고 저는 예비역으로 군복 입고 시위대 선두에 섰고요. 동생은 의경으로 시위를 진압하려 선두에서 방패 들고 막았던 아픔이. 이런 아이러니 시대를 살아왔네요. 그렇죠. 딜레마니 백곡일단은 언제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게 이제 신군부 때. 때. 이 그 학생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으려고 네. 만든 부대가 백골단이었죠. 예. 당시 이제 다시 아까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70년대 후반에 경찰이 전국에 한 5만 명 정도 있었고요. 네. 전투 경찰이 13,000명 있었습니다. 경찰이 5만 명, 전투 경찰은 13,000명이나 있어요. 예. 근데 그 전투 경찰의 한 대부분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집회 시위를 막는데 집회 시위를 사실은 당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데 쓴 게 아닙니다. 집회 시위를
이 진압하는 데 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아이, 말은 바로 했네. 네. 곽불리가 지금 말은 바로 했어. 그다음에 80년 들어와서 신군부가 의경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의경을 22,000까지 늘립니다. 그 이후로 쭉 늘려 가지고요. 87 민주항쟁 87 대 전까지 그 전두환 신군부는요. 의무경찰 전투경찰 합쳐 가지고 몇만 줄 아십니까? 5만 5천까지 늘립니다. 시위를 학생을 괴롭히는 네. 막는다고는 말했지만 괴롭히고 감시하는 그리고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경찰이 5만 명이 넘어요. 예. 전국의 직업경찰관이 5만 8천인데요. 전투경찰, 의무경찰 합해서 5만 2천입니다. 이거 경찰이 그러면 잘못됐네요. 전투경찰, 의무경찰 중에 약 한 10,000명의 인원이 진짜 무슨 형사들 서류 작업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 대부분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은 집회 시위 진압에 동원되게 되는 뼈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요. 80년대 초반에. 네. 그때 고문도 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시국치안 기조가 그대로 되면서 신군부가 앞선 박정희 정권의 못된 점을 경찰에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특별히 고문 경찰, 고문 공화국. 예. 그래서 집회 시하던 사람들 또 대공 경찰 그때 당시에서도 경찰 내에서 보면 경찰의 중립화 선언 보면 경찰 내에서 정보 경찰 그다음에 시국 치안에 관련된 대공업에 관련된 비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신군부가 떨어뜨리게 뭘 떨어뜨려? 계속 대공업만 하고 계속 시국 치안 담당하면서 야 반체제 인사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잡습니다. 그리고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문하죠. 네. 그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능한 경찰이라고 꼽히던 사람이 이근한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근한 경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근한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 내용은 이근한 그다음에 부천 성고문 박종철 열사 치사 사건 그다음에 김금태 고문 고 김금태 의원님 말씀드린 겁니다. 김금태 고문 사건 이 네 가지의 그 80년대 중요한 사건들은 다음 주에 아예 제가 집중적으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대신 오늘 이 시간만 주십시오.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은 핑계만 대냐. 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컨대 5.18 광주에 있었던 민주화 항쟁 때 그 5.18 신군부의 명령을 야 총기로 총 발포해 시위대한테 이 명령을 거부를 하고 당시에 전남지방경찰청장 당시 명칭으로는 전남경찰국장입니다. 네. 안병하라는 우리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안병하 청장께서는 신군부가 야 집회 시위 때려 막아 하는 거를 오히려 집회 시위대를 치료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총기를 야 여기서 경찰이 총기를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시위대에서 뺏기면 그게 더 문제고 경찰이 시위대에서 발표해서 그것도 문제니 이 총기를 아예 다 치워버려 해서 총기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런 뜻 있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당시에 김준규 목포서장 이런 분들도요. 이런 분들도 그 신군부의 명령에 어겨서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또 왜 좌절됐냐. 5.18 광주 민주항쟁이 끝나자마자 당시의 경찰관들을요. 이런 경찰관 신군부가 싸그리 다 잡아갑니다. 지방경찰청장을 잡아가지고 고문해서 그분이 고문 후에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네. 그런 의로운 경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곽불리는 다음 주에 고문 경찰의 밤 고문의 밤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제가 피를 토하며 반성해야 되는 네. 지금까지 곽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정보센터 나와주세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쉬어라. 근데 대신 조금만 쉬고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해라.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우, 봉 감독님은 뭐 세계적인 분이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거는 정말 큰 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니 나한테도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을 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 감옥에서도 치열하게 또 다른 꼼수를 내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잘 막아보겠습니다. 그냥 두고 보진 않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흔적도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일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달려가 주십시오. 각하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네.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카, 저는 카카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